지금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는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매물 느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느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매물이 느는데 집값이 떨어지는가 안정화되고 있는가 그런 상황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매물을 느는 거 맞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망국적 투기 대통령 호령에 다중에 눈치 게임 한다고 했는데 눈치 좀 보겠죠. 맞아요. 눈치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에 어떻게 일어날지가 궁금한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만으로 수만 채 수십만 채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의 청년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닮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를 막고 대출을 막아서 기존의 기득권자들,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이미 얻었던 유익들을 왜 청년들을 가격들을 올라간다라는 프레임으로 못하게 대출도 막고 여러 가지의 거래를 막고 있습니까? 높은 주거 비용은요, 부동산 투기로 일어난 게 아니라 유동성의 장과, 그리고 그 유동성의 장에 반응하는 정책이 속도감을 더 있게 만들어서 수급 불균형을 만들어서 적체되어 있던 물량들이 터지면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눌러서 속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로소득으로 일단 투기가 높은 주거 비용을 냈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15 대책이 일어난 이후에 그 규제들이 있은 이후에는 실거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실거주만 되는 집들이 왜 올랐을까? 지금 투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 혹은 갭 투자들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옮겼다면은 그 규제로 인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집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규제가 있으니까 더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보다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고도 했네요. 그 결과 다주택은 실제로 여러 집을 정리하는 것인지 실제로 한강 벨트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났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물이 늘어났고, 신문에도 보면요, 양도세 중과 부회일이 통했나, 엑스의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SN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니까 보름새 6%가 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은 걸 보면요, 뭐 송파구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요, 그러면은 매물이 어디서 늘었는가? 매물은 상급지에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아직 그 늘지 않은 곳, 오히려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중하급지입니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하고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압박에 강남 한가운데 매물이 증가했고 성북 노원은 줄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를 가서 한번 찾아보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서울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봤는데 매물이 준 곳 보십시오. 1위가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하급지죠. 노원구, 금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종로구, 성동구도 좀 줄었네요. 1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순위를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매물이 이제 늘어난 곳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 이미 가격에 반응이 있던 데들이 매물이 움직였습니다. 요거를 날짜의 기준을 조금 변경해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는 거는 맞다. 하지만은 이미 가격적 수혜가 일어난 곳에 매물이 늘었다. 상급지죠. 그리고 하급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는 매물이 많이 늘지 않고 아직까지 줄어드는 현상, 유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물이 늘었는데 집값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급지는 호가가 조금 내려온 데는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매물이 나오는데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매물은 늘었지만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생각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물이 늘었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거래가 많이 없어요. 대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적 요인으로 비수기입니다. 거래의 비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디테일로 보면은 하급지의 매물은 많이 줄지 않고 상급지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었다. 수요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지 거래량이 많이 감소해서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반전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아마도 3, 4월 되면은 이런 내용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마도 매물이 다시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물량이 없고 수급 조절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거래를 안 되게 하는데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얘기는 한두 달 안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는 정책들은요, 협박성이 많거나
허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잘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요, 공급 정책에 대해서 내놨잖아요.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공급 정책은 분명히 내놓았는데 현실적인 공급 대책은 과연 있나? 그 계획은 있나? 결론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129 공급 대책 수도권 5년간 135만 호 공급 이런 청사진 많이 냈습니다. 미래 대책은 냈어요. 예, 집값 영향주가 결론은 지금 못 줍니다. 그리고 129 대책에서 이제 뭐 6만 호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원래 공급을 서울에는요, 최소한 5만 호 정도 해야 됩니다. 근데 6만 호 신속 공급한다는데 이거 못 낼 가능성이 크고 물량 자체의 질도 조금은 다를 거고 임대 물량도 많이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공급 대책, 미래 대책은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 대책을 냈는데 지자체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했느냐?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가 공급 방안도 준비되는데 2월에 나올 수 있다는데 이것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나온다는 거는 1월께 완성이 되지 않고 이게 잘된 정책이 아니라는 거를 서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2월 달에 또 나오겠죠. 그런데 공급 대책이 먼 미래에 나올 대책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협의를 못했죠. 이 이상적인 공급 대책을. 더는 못 참는다. 일반 통에 들끓는 과천. 분명히 경마장을 옮기고 더 좋은 방향의 인센티브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마장 옮기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꿀발린 얘기들을 전달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과천에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기부라고 하죠. 요거 세종시로 옮기면서 TF 그러니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원 대책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과기부는 떠났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걸로 꿀발린 소리를 할 건데 안 통할 겁니다. 이재명은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도 같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에는 힘을 주지만요. 필요 없는 것은 말을 바꿉니다. 세금을 안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말을 바로 바꿨고 고가 주택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바로 문제 삼았고 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2021년도에 얘기를 한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를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할 건 했지만은 자신의 필요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은 지키지 않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공급 정책을 냈지만 그 정책 자체가 일방통행이었다. 그리고 꿀발린 소리가 나오겠지만은 그게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일단은 공수표는 던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대선 공약 때처럼. 그래서 이런 이상적 공급 대책에 반발이 심하다. 용산 과천 교통지옥 반대 근조화한 보내고 골기대회 열고 있다는데 이거 용산의 정비청부지 쪽에서 지금 골기대회 열고 그다음에 뭐 근조화한 같은 것들 뭐 지금 보내고 그랬죠. 그래서 과천에도 막 골기대회를 개최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통행으로 이상적인 공급 정책은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고 그리고 지금 실행하려고 해도 이런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대란 때문에 심각하다. 주민 인센티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보다 사실은 그 경마장의 세수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농원 같은 경우도 태릉 CC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설켜 있고 거기 문화재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일방통행으로 이 이상적인 공급 정책은 시작부터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공급 대책에 대해서 D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MC 같은 경우가 상암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보면은 상암의 상업 지역 중에서 가장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중심 상업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심 상업 지역은 서울에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회원동 쪽하고 여기에 원래 100층짜리를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서울시에서 10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 했는데 2004년도부터 이곳을 추진했는데 아마 6, 7차례 정도 추진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낮은 이유로 장기간 2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20년도에 DMC 부지,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8사 대책 통해서 공급지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공급 대책의 어떤 타겟팅이 되는 지역이었지만은
그때도 임대주택 포함해서 2,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국토부는 공공개발로 하자, 서울시는 반대, 8.4 주민들의 반발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공이 하면 안 됩니다. 공공에서 하면은 더 사업성이 안 좋아지겠죠. 예, 누가 하겠습니까? 좋은 땅은 공공에서 임대주택들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주변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동력과 그런 주거 환경들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임대사 주택을 만들면은 좋잖아라고 했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좋은 주거 여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갭 투자를 허용하면 됩니다. 공공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활성화시켜서 임대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공공에서 개발하자, 서울시는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적이죠. 미래에 대한 공급 계획은 이런 식으로 계획했고 이렇게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율배반적인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율배반적인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냐? 민간 정비 사업이 사업 인센티브 제외, 이달에 강행 처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하고 공공 정비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공공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재건축 단지의 가격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정비 사업을 만들려면 이 도정법이 이제 기반이 되거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구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인센티브를 공공에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가격 자극 때문에 그렇답니다. 가격 자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좀 많이 내면요 가격 자극이 덜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가격 자극이 덜 되겠죠. 민간에서 공급을 적극적으로 안 내놓으면은 집값이 불안정한데 반대로 해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정부는 미래에 대비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설프고 긴 얘기죠. 그러면 현실적 공급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현실 배반적 공급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 막고 대출 막고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세금도 기존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이율 배반적인 정책들이 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예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고려 안 해.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던 오산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얘기했죠.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세금 규제 안 한다는 게 오산이라면서 세금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세금 규제가 일어나면은 거래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거래가 둔화됩니다. 가격은 올라가고 취득세가 높으니 들어가기 어렵고 보유세가 높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로 되게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는 거래가 안 돼. 기존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대출도 예전에 2021년도에 이재명 씨가 뭐라고 했냐?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죄악이다. 문정부 대책에 또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값을 올린 거죠. 좋은 이미지 사진 한 개씩 찍으면서 이렇게 문재인 대책을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죄악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주담대 6억 제한 고소득층보다 중산층 서민을 옥죄한다. 일괄적으로 예전과 다르게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6.27 대책뿐만 아니라 10.15 대책 여러 가지 대책들로 기존의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왜 거래를 막냐? 수요를 억제시키잖아요. 거래가 둔화되겠죠. 거래가 둔화됩니다.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LTV뿐만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는 대출이 0이잖아요. LTV가 0이고 LTV가 된다고 하더라도 40%인데 그리고 LTV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은 뭐 70%까지 되지만은 LTV가 된다고 DTR이라든지 DSR이라든지 DTI, DSR 이런 걸 또 적용을 시켜버리잖아요. 옥죄하면서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기존 거래를 막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급 계획을 먼 청사진만 하지 말고 현실 배반적인 공급 정책을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민간 사업들 어려워지게 인센티브 안 주는 게 아니라 공공보다 더 민간 사업에 대해서 독려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